마취 없이 사람의 배를 열었습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요. 그게 제 25살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산다는 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취 없이 수술했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으면서 그게 제 10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수입니다. 1990년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다시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10년과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1990년 3월 평양의대 졸업식 날, 25살의 저는 세상이 제 앞에 열려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 그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우리는 졸업식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맹세라는 이름의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의사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은덕에 깊이 감사하며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 문장을 외우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는 말은 한 줄도 없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당과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에게가 아니라 수령에게 먼저 맹세한 의사.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어떤 의사가 되어갈지, 제가 얼마나 무너져갈지 모른 채 수술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의사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실 기반 픽션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마취 없이 사람을 열어야 했던 의사의 10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기록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성수입니다. 1990년 3월 평양의대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이었고 미래가 밝았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우리는 선서를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당과 수령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발령을 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인민병원. 지방 발령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평양에 남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박성수 동무 청진은 중요한 공업 도시요. 당에서 동무를 신뢰하기에 그곳으로 보내는 거요.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시오. 영광.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이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1990년 4월 저는 청진으로 떠났습니다. 기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과 메마른 땅만 보였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박성수 동무 맞소? 네, 원장 동지. 어서 오시오. 우리 병원에 평양의대 출신이 오다니 영광이오. 원장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동무, 평양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를 거요. 각오는 되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요. 청진인민병원은 5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달랐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나야 할 병원에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병실을 지나갔습니다. 한 방에 20명 가까운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가 부족해서 바닥에 누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병원은 500병상이요. 하지만 환자는 항상 800명이 넘소. 침대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오.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외과 수술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은 낡았습니다. 수술대는 녹슬어 있었고 조명은 깜빡거렸습니다. 수술 도구들은 제대로 소독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는 1960년대 구소련제였습니다. 40년 된 장비였습니다. 이게 수술실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요. 평양과는 다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무, 여기서는 평양에서 배운 대로 할 수 없으오. 우리는 없는 것으로 수술해야 하오. 없는 약으로 치료해야 하오. 그게 지방병원의 현실이오. 첫 출근 날 저는 외과 병동에 배치됐습니다. 선배 의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철호 선생이었습니다. 35세, 10년 경력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박동무, 환자 차트 보는 법부터 알려주겠소. 차트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환자 이름 옆에 다른 표시가 있었습니다. A, B, C, D. 이 등급은 뭡니까? 김 선생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당 간부와 그 가족이요. 최우선 치료 대상이지. B는 군인과 보위부. C는 일반 노동자. D는 성분이 나쁜 사람들이요. 성분이 나쁘다는 게? 반역자 가족, 정치범 가족, 그런 사람들. D등급은 사실상 치료 안 해요. 약도 안 주고 수술도 최소한만 하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 선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동무, 여기는 북한이요. 의사의 윤리보다 당위 방침이 우선이요. 그걸 빨리 배워야 살아남소. 첫 수술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맹장염 환자였습니다. 30대 남자 C등급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이미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취 준비됐습니까? 박 선생, 오늘은 마취제가 없으노. 뭐라고요? 마취제 배급이 끊겼소. 일주일째요. 어제 어등급 환자한테 다 썼소. 저는 환자를 봤습니다. 환자도 저를 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술합니까? 김 선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국소 마취로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하든가. 그냥요? 마취 없이요? 맹장 터지면 죽소. 수술하면 살 수도 있고. 선택하시오. 저는 환자를 봤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나무막대를 입에 물렸습니다. 아플 거요. 이거 꽉 물고 참으시오. 저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공부했지만 마취 없는 수술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칼을 댔습니다. 피부를 절개했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환자를 붙잡았습니다. 계속하시오. 빨리 끝내야 고통이 덜하오.
저는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환자의 비명을 들으며 계속했습니다. 복막을 열었습니다. 맹장을 찾았습니다. 부어 있었습니다.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환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배가 열리는 걸 느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맹장을 절제했습니다. 봉합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2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40분 걸릴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비명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절한 겁니다. 저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김 선생이 뒤따라왔습니다. 첫 수술치고 잘했소. 환자 살았으니 성공이요. 이게 정상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수술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요. 익숙해져야 하오. 익숙해지라고. 사람의 비명을 들으며 수술하는 것에 익숙해지라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요. 내가 의사가 된 게 맞나? 이게 환자를 살리는 거 맞나?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마취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등급 환자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쓰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저는 마취 없이 수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환자의 비명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감정 없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박동무, 이제 제대로 된 의사가 됐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잖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하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평양의대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양의 병원에 배치됐습니다. 성수야, 너 많이 변했다. 뭐가? 눈빛이 달라.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차가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동기 말이 맞았습니다. 제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인가 아니면 체제의 도구인가? 그 질문은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1990년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를, 제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를. 수술실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건가 아니면 체제를 살리는 건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건 사람이 아니라 체제였습니다. 그게 제 10년이었습니다. 1991년 봄, 저는 청진인민병원에서 1년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153건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중 마취제를 제대로 사용한 수술은 23건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30건은 마취 없이 혹은 국소 마취만으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명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처음처럼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스를 들고 절개하고 제거하고 봉합하는 기계였습니다. 어느 날 A등급 환자가 왔습니다. 당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었고 맹장염이었습니다. 박 선생, 이 환자는 특급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원장이 직접 수술실에 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전신 마취를 준비했습니다. 최상급 마취제였습니다.
평양에서 특별히 공수한 것이었습니다. 소독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수술 도구도 새 것을 썼습니다. 항생제도 준비했습니다. 수혈용 혈액도 대기시켰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선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소. 이게 정상이지. 하지만 A등급에게만 정상이요.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취가 잘 됐으니까요. 40분 동안 천천히 정확하게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했소, 박 선생. 당 비서 동지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요. 그날 오후 C등급 환자가 왔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담낭염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취제 있습니까? 없으노. 오늘 아침에 다 썼소. 아침에 A등급 소년한테 쓴 겁니다. 한 명의 A등급을 위해 준비한 마취제가 10명의 C등급이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소 마취로 하시오.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리든가. 환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담낭이 거의 터질 상태였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복막염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국소 마취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무막대를 입에 물렸습니다. 꽉 무세요. 비명 지르면 이빨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절차였습니다. 감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칼을 댔습니다. 으윽. 여자가 신음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며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악, 으아. 비명이 수술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복강을 열었습니다. 담낭을 찾았습니다.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절제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내장이 만져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봉합을 끝냈습니다. 여자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으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소녀는 아무것도 안 느꼈을 텐데요. 같은 병원에서 2시간 차이로 이렇게 다르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1992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품 공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취제는 A등급에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긴급 수술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30대 남자 B등급 군인이었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졌습니다. 절단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취제 있습니까? 조금 있소. 하지만 전신 마취는 불가능하고 척추 마취 정도만 가능하오. 척추 마취. 하반신만 마취되는 겁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척추 마취가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톱으로 뼈를 잘랐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잘리는 소리였습니다. 환자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다리가 잘리는 소리를요? 선생님, 제 다리가. 보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울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절단이 끝났습니다.
저는 잘린 다리를 통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소각할 겁니다. 환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저는 아무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살았잖아요 라고 말합니까? 1993년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D등급 환자가 왔습니다. 14살 소녀였습니다. 정치범 가족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겼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 D등급은 수술 안 합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입니다.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D등급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죽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 두시오. 우리 약품은 제한적이오. D등급한테 쓸 여유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 아니오. 선택이오. 제한된 자원으로 누구를 살릴 건지 선택하는 거요. 그리고 당의 방침은 명확하오. A, B, C 순서요. D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저는 소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도 끝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죽었습니다. 복막염으로요. 수술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D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 술이었지만 어떻게든 구해서 마셨습니다. 취해서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신음소리가, 죽어가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의사인가 아니면 살인자인가? 1994년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전국이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왔습니다. 질병은 애도 기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50대 남자 C등급 노동자였습니다. 위장에 구멍이 났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취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도 기간이라 모든 약품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든가 죽게 내버려 두든가. 저는 환자를 봤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결정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마취 없이요. 주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 선생, 위장 수술을 마취 없이요? 그건 너무. 하지만 안 하면 죽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아주 많이 아플 겁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4명이 환자를 붙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막대를 입에 물렸습니다. 가죽끈으로 환자를 수술대에 묶었습니다. 저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장 수술은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환자가 견딜 수 있을까요? 칼을 댔습니다. 으아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가죽끈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복강을 열었습니다. 위장을 찾았습니다. 구멍을 찾았습니다. 악!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남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멍을 봉합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위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복강을 닫았습니다.
50분이 걸렸습니다. 평생 가장 긴 50분이었습니다. 봉합을 끝냈을 때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충격으로 기절한 겁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괜찮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았소. 살았지만 그 고통은요? 그 남자가 평생 악몽을 꿀 텐데요? 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에서 일기를 쓰는 건 위험했습니다. 검열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써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는 마취 없이 위장 수술을 했다. 환자는 살았다. 하지만 나는 죽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식량도 전기도 약품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지옥이 됐습니다. 마취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등급에게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마취 없이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마취 없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기도 살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렸지만 동시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줬어요. 그게 정말 환자를 살리는 건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취 없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익숙했습니다. 환자의 비명도, 몸부림도, 울음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사의 삶인가? 아니면 체제의 톱니바퀴 삶인가?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건 환자가 아니라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겨울 저는 청진인민병원에서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도한 수술은 847건이었습니다. 마취제를 제대로 사용한 건 89건. 나머지 758건은 마취 없이 혹은 불완전한 마취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취 없는 수술의 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 선생 덕분에 우리 병원 수술 성공률이 올라갔소.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 환자가 수술대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병원에도 영양실조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음식도 영양제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좌였습니다. 박 선생, 소개하겠소. 이분은 평양에서 오신 리 대좌 동지요. 안녕하십니까? 리 대좌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수 선생. 평양의대 출신의 마취 없는 수술의 달인이라고 들었소.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당에서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소. 제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양에서 온 군인이 칭찬한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길까 하오. 무슨 임무입니까? 리 대좌가 원장을 봤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박 선생, 이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강대국들과 싸우고 있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박을 받고 있어. 그들과 싸우려면 강해져야 하오. 군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발전이 필요하오. 특히 군의학 분야에서요. 전쟁 상황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는 방법,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응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하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그 연구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오. 연구요? 리 대좌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밀 문서였습니다. 새로운 진통제 개발 프로젝트요. 마취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를 만드는 거요.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개발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은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경험이 많소. 어떤 상황에서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아시오. 그 경험이 필요하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실험이요. 여러 가지 물질을 테스트하는 거요.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실험 대상은 누굽니까? 리 대좌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수들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수요? 정치범들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요. 그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거요.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 이건 명령이요. 거부할 수 없으모. 당이 명령이요. 하지만 이건 의사의 윤리에. 윤리? 리 대좌가 비웃었습니다. 박 선생, 당신은 7년 동안 마취 없이 수술했소. 그게 윤리적이요? 아니요. 하지만 했소. 왜? 살려야 했으니까. 마찬가지요. 이것도 조국을 살리기 위한 일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평양에서 차가 올 거요. 그 차를 타고 연구소로 가시오.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거요. 리 대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요.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은 거요. 영광으로 알아야 하오.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생체 실험.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이건 범죄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정치범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검은 승용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차에 탔습니다. 운전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안 된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막루가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26호 연구소요. 차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건물이 보였습니다. 실험실처럼 보이는 건물들이었습니다. 한 건물로 안내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리 대좌와 다른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연구 목표, 실험 방법, 기대 효과. 모두 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요. 이왕 죽을 것 조국에 기여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동의서는 받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동의서? 정치범한테 동의서를 받는다고요? 박 선생, 그런 건 필요 없으오. 하지만 의학 윤리상. 윤리? 리 대좌가 비웃었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졸업할 때 뭐라고 맹세했소?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소. 그게 우리의 윤리요. 죽을 죄수 몇 명으로 수백만 인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윤리 아니겠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실험을 시작할 거요. 박 선생은 외과적 처치를 담당하시오. 약물 투여 후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시오. 다음 날 실험실로 갔습니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여러 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마다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남자 6, 여자 4. 나이는 20살에서 5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공포, 절망, 체념.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 약물이 통증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보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간단하죠. 약물을 투여한 후 통증을 가합니다.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통증을요? 네. 핀으로 찌르기, 전기 충격, 열가하기, 여러 방법이 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30대 남자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팔에 534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테스트하겠습니다. 연구원이 긴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에 찔렀습니다. 으윽.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반응 있음. 통증 감소 효과 미미. 연구원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찔렀습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전히 반응 있음. 이 약물은 효과 없음. 연구원이 차트에 X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10명을 테스트했습니다. 10가지 다른 약물을요. 어떤 약물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물은 없었습니다. 어떤 약물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한 여자는 약물 투여 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10분 후 숨이 멈췄습니다. 사망. 이 약물은 독성 강함. 사용 불가. 연구원이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실험용 쥐가 죽은 것처럼요. 시신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50명의 사람들에게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그중 12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살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리 대좌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 다음 실험은 좀 더 복잡하오. 당신의 수술 기술이 필요하오. 무슨 실험입니까? 전쟁 상황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요. 총상, 폭발, 부상, 그런 것들을요. 그럼 실제로 부상을 입히는 겁니까? 그렇소. 실제 상황을 재현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박 선생, 이건 명령이요. 명령이라도 안 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리 대좌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의사? 당신은 의사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요.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하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당신도 저 침대에 묶일 거요. 실험 대상으로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선택하시오. 연구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실험 대상이 되든가.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다음 날 실험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대상이 묶여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총상 치료 실험입니다. 박 선생님이 총상을 만들어 주세요. 다리예요. 연구원이 권총을 건넸습니다.
저는 권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치료 시작하세요. 새로운 지혈제를 테스트할 겁니다.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2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으로, 칼로, 불로. 그리고 치료했습니다. 실험용 치료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비명이, 눈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긋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죽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됐다.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2달 후 실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진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환자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기계적으로만 했습니다.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몸만 움직이는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이 지옥을 벗어나야 한다. 아니면 나는 완전히 괴물이 될 거야. 그게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청진인민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6호 연구소에서의 2달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악몽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넘쳐났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매일 수십 명씩 나왔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가 없어서요.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누더기를 덮고 신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 선생, 돌아왔구만.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많이 야위셨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요. 의사들도 굶고 있소. 병원 배급이 3달째 끊겼소. 3달이요? 그래요. 의사고 환자고 다 같이 굶고 있소. 차이가 있다면 의사는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뿐이지. 외과 병동으로 갔습니다. 쉰병상 병동에 12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에 2~3명씩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소독을 할 물도 비누도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 배설물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입니까? 병원이 아니지. 그냥 죽음의 대기실이지. 김 선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에 10명씩 죽소. 치료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걸 지켜보는 거요. 수술실로 갔습니다. 2달 전보다 더 열악해졌습니다. 수술 도구는 녹슬어 있었고 소독약은 떨어졌고 봉합사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로? 최소한만 하죠. 급한 것만. 그리고 운에 맡기는 거요. 그날 오후 첫 수술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40대 남자 C등급 내장 파열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 선생, 문제가 있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장갑이 없소. 다 떨어졌소. 그럼 어떻게 수술합니까? 맨손으로요. 손만 잘 씻으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수술을요? 감염 위험은요? 이미 감염 위험 투성이요. 병원 전체가 세균 덩어리인데 장갑 하나가 뭐가 중요하겠소?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는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었습니다. 물도 깨끗한지 의심스러웠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환자의 배를 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으니 환자의 체온이, 내장의 촉감이 직접 느껴졌습니다. 내장 파열 부위를 찾았습니다. 봉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봉합사가 없었습니다. 낚싯줄 있습니까? 낚싯줄요? 네. 봉합사가 없으면 낚싯줄이라도 써야죠. 간호사가 어디선가 낚싯줄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내장을 봉합했습니다. 낚싯줄로요. 마치 옷을 기워 맞추듯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염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항생제도 없었으니까요. 잘하면 사흘은 버틸 거요.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사흘이요? 그래요. 감염이 시작되면 끝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모. 환자는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이 의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땔감으로 태웠다고 했습니다. 동무들, 중대한 발표가 있어.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환자 선별을 해야 하겠소. 선별이요? 그렇소.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오.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오. 그러니 살릴 수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거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는요? 포기하는 거요. 진통제도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죽게 놔두는 거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준은 이렇소. 첫째, 등급 A, B등급은 최우선, C등급은 선별적으로, D등급은 원칙적으로 치료 안함. 둘째, 생존 가능성. 살 가능성이 50% 이상인 환자만 치료. 셋째, 나이. 젊은 사람 우선. 늙은 사람은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아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 동지, 이건 환자를 죽이라는 겁니까? 죽이는 게 아니요, 팍동무. 선택하는 거요. 10명 중에 2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2명을 살리는 게 맞지 않겠어? 10명 다 치료하려다가 10명 다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환자들은요? 특별병동으로 옮기시오. 거기서 조용히 보내드리는 거요. 특별병동.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환자 선별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이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살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외과 병동을 돌았습니다. 120명의 환자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 60대 남자, C등급, 위암 말기, 수술해도 6개월 못 산다. 특별병동. 두 번째 환자, 30대 여자, C등급, 교통사고, 척추 손상, 치료 가능하지만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든다. 특별병동. 세 번째 환자, 10살 소녀, D등급, 맹장염, 간단한 수술로 살릴 수 있다. 하지만 D등급,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파요. 특별병동.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녀는 특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 후 죽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요. 하루에 20명씩 특별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 병동에는 14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특별 병동을 지나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998년 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A등급 환자가 왔습니다. 당 간부였습니다. 50대 남자. 심장병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 이분은 특급이요. 완벽하게 치료해야 하오. 모든 자원이 동원됐습니다. 마취제, 항생제, 수혈용 혈액. 평양에서 특별히 공수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회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C등급 환자가 왔습니다. 20대 여자. 산모였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했습니다. 마취제 있습니까? 없으노. 아침에 A등급 환자한테 다 썼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취 없이 하든가 아니면 특별 병동으로 보내든가. 산모를 봤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두 생명이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마취 없이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산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살았습니다. 산모도 살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산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아기를 살려주셔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렸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 이게 정말 환자를 살리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일주일 후 마지막 수술을 했습니다. 15살 소년이었습니다. B등급 군인 아들이었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소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마취제가 있었습니다. B등급이니까요. 소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마치 제 아들을 수술하듯이요.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깨끗하게 봉합했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소년이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아팠어요. 소년이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야. 이게 의사의 일이야.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고 웃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특권이야. B등급 이상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탈북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 아직도 여기 있어? 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중국까지.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의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사로 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체제의 도구로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건 환자가 아니라 체제였습니다. 제가 살린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1998년 6월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았던 것들을요.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 수술 기록들 모두 가져갔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어디 가시오? 김 선생님.
저는 떠납니다. 탈북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오. 잡히면.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김 선생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하오. 나도 용기가 있다면 떠나고 싶소. 같이 가시죠. 아니요. 나는 너무 늙었소. 그리고 가족이 있소. 혼자 갈 수 없으오. 저는 김 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박동무도. 그리고 살아남으면 세상에 말해주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짐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 그리고 10년의 기록들. 준비됐어? 네. 그럼 가시죠. 두만강으로.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청진에서, 북한에서 멀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1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847건의 수술을 집도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살리고 수백 명을 죽게 내버려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톱니바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벗어납니다. 자유를 찾아갑니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면 중국이요. 자유요.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엄쳤습니다. 반대편을 향해서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가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10년 동안 체제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게 환자가 아니라 체제였다는 것을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2000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탈북 후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일했고 브로커를 통해 몽골을 거쳐 태국으로 갔고 마침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의사인가? 아니면 살인자인가?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수 씨,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의사였습니다. 아, 의사셨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의사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저는 의사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썼던 사람이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일 자격이 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마취 없는 수술, 환자 선별, 생체 실험, 모든 것을요. 상담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성수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 체제의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손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실험하고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2000년 4월 저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수술실, 최신 장비, 풍부한 의약품. 환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부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같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다른가? 왜 북한 사람들은 마취 없이 수술받아야 하는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의사가 되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 6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시험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북한 교과서로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빌렸습니다. 펼쳐보니 절망했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용어도, 개념도, 치료법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매일 1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집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든 책을 펼쳤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2시간 자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26호 연구소의 실험 대상들, 마취 없이 수술받던 환자들, 특별 병동으로 보낸 사람들. 왜 날 죽였어? 왜 날 실험 대상으로 썼어? 왜 날 버렸어? 꿈속에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공장에서 돌아온 지 1시간 후였습니다. 잘 수 없다. 공부해야 한다. 책을 펼쳤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2001년 봄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예비 시험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점수는 60점. 합격선은 70점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1년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는 건가? 나는 다시 의사가 될 수 없는 건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2001년 가을 2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를 보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합격 74점이었습니다. 간신히 합격이었지만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PC방에서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2002년 본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실기도 있었고 임상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의사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규 의대생만 받습니다. 북한 경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10군데를 물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11번째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의사셨다고요? 네. 10년 동안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다시 의사가 되려고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죄하려고 합니다. 속죄요? 네. 북한에서 저는 의사답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짜 의사로요. 원장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실습하세요. 월급은 못 드리지만 배우는 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청진인민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가 멸균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쪽에 서세요. 지켜보시면 됩니다. 맹장염 수술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저도 수백 번 했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마취됐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출혈도 최소화했습니다. 30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조용히, 이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이야. 수술이 끝나고 지도 교수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괜찮으세요? 우셨죠? 죄송합니다. 그냥 감동해서요. 감동요? 평범한 수술인데요. 평범한 수술이 얼마나 귀한 건지 교수님은 모르실 겁니다. 2002년 가을 의사 국가고시 본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떨렸습니다. 2년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 실기, 임상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저는 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요. 합법적으로요. 면허증을 받던 날 저는 오래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수, 의사, 대한민국.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의사였습니다. 북한의 도구가 아니라요. 2003년 그 시골 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외과 전문의로요. 첫 수술을 집도하는 날 떨렸습니다. 12년 만에 제대로 된 수술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자였습니다. 담낭염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마취제, 수술 도구, 소독, 항생제, 모든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작하시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거야.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출혈을 최소화하며 담낭을 찾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봉합했습니다. 40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환자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끝났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아팠어요. 꿈꾼 것 같아요. 환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요. 이거야. 이게 의사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의사가 됐다. 환자를 살렸고 고통을 덜어줬고 웃게 만들었다. 이게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다. 2005년 저는 북한 인권단체와 연결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성수입니다. 북한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마취 없이 수술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명을 들으며 저는 환자를 선별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둘지. 저는 생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썼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의사로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겠다고. 북한에 아직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유엔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국제의사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의사들은 도구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의료가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2008년 책을 썼습니다. 수술대 위의 진실, 북한 의사 1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의료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이런 야만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2010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탈북자였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북한에서요. 당신 이야기 읽었어요.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도요? 네. 저도 환자를 선별했어요. 저도 마취 없는 수술을 도왔어요. 저도 괴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함께요. 2012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취 없는 수술을 받지 않을 거야.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을 거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거야.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2015년 제가 일하는 병원에 한 환자가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담낭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전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마취하면 아무것도 안 느끼실 겁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다 깨어나면 수술 끝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프지 않아요? 네, 전혀요. 세상에. 요즘은 참 좋아졌네요. 옛날에는 마취도 없이 수술했다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수술해요. 어디요? 북한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취 없이 수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네. 같은 하늘 아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치료해 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하세요. 환자를 보는 눈빛이 다르세요. 마치 소중한 사람 보듯이 보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2024년 저는 54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24년이 됐습니다. 의사로 일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26호 연구소의 실험실, 마취 없는 수술실, 특별병동. 하지만 빈도는 줄었습니다. PTSD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자. 존엄을 지켜주자. 오늘도 수술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자 자궁근종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요? 약속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환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의사의 일입니다.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고 웃게 만드는 것.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잘 계시나요? 아직도 청진병원에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26호 연구소에서 죽은 분들, 특별병동으로 보낸 환자들, 마취 없이 수술받은 모든 분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계속 말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희망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웠어. 그래? 뭘 배웠는데?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안 좋대. 그리고 아빠가 거기서 의사였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용감하지 않아. 그냥 속죄하려는 사람이야. 속죄가 뭐예요? 잘못을 바로잡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아빠는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크면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이것만 알아둬. 아빠는 평생 환자를 위해 일할 거야. 진짜 의사로서. 오늘 밤도 저는 기록을 씁니다. 오늘의 수술, 환자의 상태, 치료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대에 오른 건 환자였다. 사람이었다. 체제가 아니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의사 10년, 한국 의사 22년의 기록입니다. 저는 두세 개를 다 압니다. 지옥과 자유를요. 체제의 도구와 진짜 의사의 차이를요. 그래서 말합니다. 계속 말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마취 없이 수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급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답지 못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환자도 존엄을 지키며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증언할 것입니다. 의사로서, 생존자로서, 증언자로서, 그리고 매일 아침 다짐할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환자를 살리자. 진짜 의사답게.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로 다시 태어난 이유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환자의 의사입니다. 그 차이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박성수 의사.